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 피곤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그분들은 저희 회사의 트윈 사이보그를 이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나 연예인,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윈 사이보그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많은 분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에 대한 업체 측의 자신감은 대단했다. 발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누리지 않는 건 손해라고 했다. 사이보그에게 집안일을 맡긴다고 해서 인생의 시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흥미가 생기는 건 사실이었다. 어차피 반복되는 일을 시킬 거라면 로봇이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업무만 잘해낸다면 차라리 로봇 쪽이 낫지 않을까?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3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53번째 시간. 저는 냠냠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혹시 아르바이트 몇 살 때부터 해보셨어요? 저 대학교 1학년이요. 저도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도요. 다들 너무 저희 다 너무 노땅이라고. 요즘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비해서.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이 창비에서 청년들의 일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단편 7편을 묶은 책인데요.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책이에요. 김혜진, 김세희, 김혜란, 서유미, 구병모, 김재영, 윤고은, 장강명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 우리가 단편 7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3개 작품 정도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세희 작가의 가만한 나날 같이 읽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쿠키님한테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만한 나날의 주인공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해요. 이 사람의 업무는 채털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상품 리뷰입니다. 근데 원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고전 속의 등장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사람인데, 근데 경진이 운영하는 그 블로그 속의 채털리 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쓰는 일기는 그 광고, 이 리뷰들은 사실 광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솔직한 경험이라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경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도 당연히 없어요. 그냥 이건 약간 허구로 써내는 것들이거든요. 채털리 부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가상인물이에요. 경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경진은 무슨 게임 캐릭터 만들어내듯이 그 여자를 실존인물처럼 만들려고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여자의 실존성이 있어야지만 블로그에 대한 신빙성이 생기고 이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블로그에 문제가 생긴 걸 경진이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신이 그 올린 그 리뷰, 그 상품 중에 뽀송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뷰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뽀송이라는 그 상품이 사실은 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었던 독성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파장을 입은 거예요.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뒷부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직업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요. 그리고 이제 내상도 입고 이 업계 자체도 타격을 받고 해가지고 실직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저희도 블로그를 하는데 이 단편을 읽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가상인물이 블로그의 주인일 거라는 걸. 아, 진짜요? 네, 너무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되게 그냥 몰랐어요, 누가 뭐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어디서 할 말이 살다 없는- 오셨죠? 그러니까 우사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이런 채털리 부인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저와 서로 이으신 분들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약간 진짜일까? 진짜가 근데 이제 정말 진짜 같아야 이런 걸 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광고를 중간중간에 넣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지금은 블로그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블로그가 이렇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것들이 100% 진짜다고 볼 수는 없구나. 그거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서는 채털리 부인이 가상의 인물이어서 가상의 인물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광고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해가 돼요.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제가 광고를 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뒷광고? 그건 진짜 일이죠. 그런데 뒷광고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 것 중에서 실제 나의 생활을 쭉 블로그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그죠? 것 약간 같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네. 저 궁금했던 게요. 만약에 정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광고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광고예요 라고 하는 거랑 네네네. 제가 가상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네. 강남에 사는 40대 주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광고예요 하고 하는 게 네. 둘 다 광고임을 고지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신 거죠. 근데 그 가상의 인물은 그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로 식당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맛이 정말 없었는데 거짓말로 너무 맛있었어요 하는 거랑 가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자가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 개 다 윤리적-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참 어렵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참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이 소설에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포인트는 자기 이 경지인이라는 여자가 되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적성을 살렸고 되게 좋은 능력을 발휘했고 되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나의 능력과 적성과 나에게 맞는 조건이지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회윤리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고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평상시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법으로도 그쵸. 어긋남이 없어. 네. 그럼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가 해서 이게 법하고 상관없이 윤리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에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윤리적인 면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읽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인문학 전공자로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이 직장이 되게 귀하게 얻은 인문학도로서의 자기 적성을 살린 귀하게 얻은 그건데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마치 소설의 주인공 만들듯이 블로그 운영자를 맞아요.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존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윤리의식이나 죄책감을 좀 덜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다는 것도 자기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도 창작을 진짜는 잘해내고 아니잖아.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진짜 자랑스러워. 난 잘하고 있네. 이 사람이 그 들어있는 그 공간, 그 회사 안에서는 이걸 굉장히 창작이라는 그 의미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이상한 일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이거 잘하네, 업무 능력이 뛰어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고 이게 딱 깨졌을 때 이게 그 뽀송이로 깨진 건데 이제 깨졌을 때 상사의 태도가 이상한 게 드디어 보이고 이제 막 과거의 자신을 막 후회하면서 막 그 일 맞아요. 잘한다고 얘기했던 사람한테 그거 정정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내 적성에 사실은 안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게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럼요. 그런 조직에 경험을 하는 것 담겨 같아요.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 너무 문제를- 조직이 크니까. 그럼요. 이렇게 압도되는 거죠. 큰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문제 없겠지. 여태 문제 없었어. 막 여기 당연히 뭐 법적 문제는 다 회사에서 처리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 너무 법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삭막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근데 요즘 사회는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진탐 인터뷰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이 만능인 시대는 안 좋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 감각 그런 것에 대한 건데 이 언어가 행위력을 가진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판사의 언어는 판사가 하는 말은 그 이후의 행위를 책임지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소설의 언어는 그렇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 소설이 어떤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 힘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간접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도. 근데 이 친구가 방금 쿠키님이 소설을 창작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해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행위와 그다음에 블로그에서 이 현실, 삶, 진짜 삶에 있는 언어와 이 두 개의 장르 자체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알아채기란 초년생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안전한 게임이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막 전투를 벌이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안전하게 경험하는 장소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근데 이 소설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역할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사회를 경험해보게 하고 맷집을 키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 역할 되게 많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딱 나가는 그 지점쯤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답을 좀 하고 나가야겠다. 사회에 나가려면. 맞아요. 두 번째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소설은 김혜란 작가님의 기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 작품은 신림하면 푸른 숲이 떠오른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주인공 인영이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언니에게 고향집에 놓고 온 베개 대신 새 베개 하나를 사서 전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인영이와 언니는 여전히 구직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영이는 졸업 후 취직한 직장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1년 만에 사직을 해야 했고 언니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이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난 인영이의 언니는 언제나 무엇이든 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줄 것이 없어서 인영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둘은 고시촌 꼭대기를 향해 걸었고 이것저것 오려다 마구 붙여놓은 것 같은 서울 어느 한 곳에서 인영이는 2만 명이라는 고시생들의 침묵, 뒤꿈치, 불면을 생각해 봅니다. 언니와 헤어진 인영이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러 갑니다. 설문조사를 하러 나온 50대의 남성 조사원을 보면서 인영이는 그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길을 알려주고 조사원과 헤어진 인영이는 문득 좀 더 자세히 그 길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저는 이 작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슬프죠. 근데 이거 진짜 뭐 공무원 거의 뭐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다 있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 현실을 잘, 네. 진짜 잘 나타내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담담하게 너무 막 심파도 아니고 너무 과격한 어떤 사건도 아니고 담담하게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소설이어서 우리 이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시촌에서도 살아봤고 하숙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청춘들의 모습이 너무 잘 네, 그려지죠. 그래서 보면 여기 그 고시원에서 통행시 반드시 뒤꿈치를 들고 다닙시다. 주인백 이런 부분이나 제 지갑 가져가신 분 죽어버리세요. 막 이런 메모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너무 그런 청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분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술주정 때문에 뭐죠? 구치소? 네. 구치소에 있는데 콩밥을 콩밥을 좋아하잖아. 시니컬하게. 언니가 지금 신림매 갔더니 언니 산 좋아하잖아 막 이러고. 네, 해도 그래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농담들. 근데 약간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 그렇게라도 맞아요. 담담하게 삶을 웃음을 찾으려는 네, 거죠. 그렇게 웃으면서 삶을 넘어가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삶이란 그런 게 아닌가. 이 지금 자매나 이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남들을 보면 아휴 쯧쯧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계속 희망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작은 희망이나마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맞아요. 낙관이 나오는데 올해는 선거철이니까 맞아요. TO를 많이 내지 않을까? 올해는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올해는 학원에 다녔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올해는 내년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젠 좀 돼야 하는 거 아닐까?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익숙한 희망이죠. 너무 우리. 익숙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잘 묘사를 했을까?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소중한 가짜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돈이 하나도 없고 동생이 그나마 공부를 좀 더 해서 아르바이트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이것저것 돈을 조금씩 버니까 언니한테 5만 원을 찔러주고 나오는데 언니가 막 손사래를 치고 아 인영이는 그냥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서둘러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인영이가 고시원 앞에 인조 잔디 같은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소중한 가짜의 몸짓이다. 괜찮아 하는 언니의 몸짓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고시원 앞에 그 인조잔디가 뭐냐면 너무너무 조밀조밀 붙어있는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에서 아주 작게 인조잔디를 깔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언니가 마치 엄청 커다란 정원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제 인영이한테 막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나 이거 보고 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너무 좋다. 요 공간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소중한 가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소중한 가짜들을 안고 살고 있지 않나.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거 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죠. 너무 비교군을 그냥 애써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네. 자매들이 네. 이게 비교군이 생기면은 본인의 그 안타까운 처지가 부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더 나은 것과 비교하고 싶어 한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나면은 되게 그 안에서 소소하고 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 작품 막 딱히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순간 그곳의 그 정감을 정말 충분하게 만끽하게 보여주죠. 해준 그런 소설로서 김혜란 정말 최고다. 근데 여기 네. 나오시는 작가들 다 너무너무 쟁쟁한 너무 분들이셔서 맞아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게 잘 기획을 묶었죠. 하신 거. 이 소설집은 진짜 기획이 잘 됐어요. 그리고 맞아요. 뭐 어느 분 하나 작가님 네. 뭐 하나 말할 것 없이 네. 작품들도 되게 좋은 작품들 많으시고 맞아요. 이거 추천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진짜 20대 사회 진출하기 직전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 얘기들이라서. 근데 이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요. 이 책을.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게 이 소설은 그 두 자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면 약간 이야기가 좀 가벼웠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중년의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이 정말 멀리 가 있는 게 남자를 보면서 인영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시급도 저 사람보다는 많고 그래서 순간 약간 우월한 마음 그런 걸 느끼는 자신한테 또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참 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포착을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가난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런 점은 낫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사람하고 그럼요. 비교하고 어줍지 않은 이 소설에서 말한 그런 어줍지 않은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나타나요. 잘 나타나죠.
다음에 볼 소설은 장강명 작가의 알바생 자르기라는 소설인데요. 장강명 작가님은 항상 이런 식, 약간 이런 아까 식 이런 아니에요? 식이요. 들어볼까요? 어떤 식인지. 이 알바생 자르기의 그 묘미는 말하는 사람이 정규직 직원이자 과장인 은영이라는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혜미라는 알바생이에요. 네,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혜미는 표정은 뚱하고 업무 능력은 사실 별로예요. 그녀는 시킨 일을 하면서 윗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퇴근하기 바쁜 애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혜미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과장인 은영한테 혜미를 자르라고 해요. 근데 은영은 혜미가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러고 싶진 않지만 혜미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혜미의 근무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은영은 그녀한테 월말까지만 나와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혜미는 정식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통지날부터 한 달 뒤에까지 나오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결과 3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혜미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난 그걸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은영이 150만 원을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이제 경력증명서를 떼러 왔을 때 거기에 이제 스태프 어시스턴트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한 일이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사실 총무에 해당한 일이니까 이거를 바꿔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바꿔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영은 굉장히 계속 이제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끝문단은 또 이제 은영의 시선에서 싹 혜미 시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혜미 시선 안에서는 내 학자금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힘들어 있는 상태였고 발목 인대 수술을 받느라고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쓴 상태였고 뭐 이런 사정이 그 사람 목소리로 나와요. 혜미의 목소리로. 근데 요 과정에서 시선이 딱 교체되는 그걸 그 순간에 독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소설의 저자가 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아이는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를 확인했다. 봉투를 떨어뜨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이 부분이 딱 나오는데 사실 이 아이가 이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영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네네 그 처음에 음. 왜냐면은 그 과장의 시선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을 보면 진짜 이 아이도 되게 영악하게 보였지만 사실 되게 어린 아이구나. 맞아요. 정말 아르바이트생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인대도 수술했고 근태가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대도 수술했고 막. 그래서 그 은영이가 그 마지막 경력 증명서까지 떼가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저도 독자인 저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요새 젊은이들은 이렇게 막 영악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막 그 4대 보험도 처음에 안 주니까 말을 할까 싶다가도 아니야 나중에 안 준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달라고 하자 이런 게 막 그게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을이잖아요. 정말 을의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알바생. 근데 이 소설은 시선이 계속 갑의 시선으로 그려지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뚱한 근데 사실은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독자가 쭉 시선을 따라가다가 맞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왜 평가 대상이지? 업무가 평가 대상이 아니라 뚱한 표정 싹싹하지 않은 그다음에 중간에 침 맞으러 병원에 간 거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바꿔 생각해서 위에 부장님이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침 맞으러 갔거나 4대 보험이 안 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했거나 이러다가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나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갑의 시선을 너무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이것은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예요. 네, 영악한 지금 말하는 아니라.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 4대 보험, 여러 퇴직금, 경력증명서 이거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이 아이가 굉장히 이용해 먹는다, 회사를 이용해 먹는다, 법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 소설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맞아,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했네. 표현하는, 다루는 그런 세태를 문제 삼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세 번 이제 뭐 읽게 되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일도 관계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회사라는 건 조직인데 사실 무형의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요구한 건 응당 그럴 수 있는 것들이라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굳이 뚱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뒤에 얘기해요. 사장님과 얘기할 때 사장님이 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은영하고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내가 싹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가 꼭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하는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먼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회사도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표정을 밝게 하고 태도를 항상 싹싹하게 해야만 하나? 그런 의문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혜미가 마음에 당연히 안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중간 관리자여도, 그러니까 이런 알바생은 당연히 원하지 않죠.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 시선을 따라가면서 아이고 얘가 진짜 별로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그 마음도 반성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뚱하게 있고 그다음에 몸도 아프고. 그래서 무섭죠. 저는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혜미 편만 들 수도 없고. 그게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딱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한쪽을 무조건 편들다거나 그쵸.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거기까지 나가야지만 제대로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 노동을 꼭 강요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갈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또는 이제 은영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근데 은영이 점점 나를 세우고 이제 벽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는 혜미의 태도도 좀 영향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한쪽은 갑의 입장에 있어서 좀 나은 형편이었고 한쪽은 뭐 을의 입장이어서 좀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관계성 면에서 만약에 이게 종료되었을 때 다른 쪽에 또 소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이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약간 이 중간 관리자에게 처음에는 공감을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약간 싫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3개월 임금 지불, 퇴직금, 4대 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에 분노하면서 주인공이 너는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군가 이 아이를 추천해 줄 거냐 물어보면 뒤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 곱씹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은 자기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만 모르는 세계라는 그 말을 쓰는 게 이미 이제 그 기성 세대와 기성 거기에 포함된 사람,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관계성도 동등한 사이의 관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되게 불리하죠. 알바생에게는 그 관계 더 잘하길 원하잖아요. 더 싹싹하고. 동등하게 싹싹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불리하고 기울어져 있긴 한 거예요. 은영이 그런 식으로 막 악을 쓰면서 얘기한 부분은 좀 진짜 속된 말로 재수없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맞아요. 되게 네. 사람 좋은 척은 다 했는데. 네, 그렇죠. 결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은영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좋은 면만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고 그 사람도 이제 그냥 하나의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직장인인 거죠. 근데 그렇지. 네, 그냥 직장인으로서. 마지막에 그 선물해 준 것도 진짜 재수없어요. 막 명품 같은 거 뭐 해주죠. 작은 거. 근데 자기가 받아서 스카프. 안 쓰던 거, 오랫동안 안 썼던 거.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은 결국에는 진짜 복합적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은영이 그 주인공이 중간관리자인 입장에서 나는 이 분노가 결국은 약한 쪽으로 가는구나. 맞아. 윗사.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와 자기가 갖게 된 여러 가지 분노의 원인이 다 알바생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점점 자기한테 몰려오고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어떤 것들이 억울하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 분노가 결국 알바생에게 가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읽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갖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인형의 눈에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는. 단지 그 개인에게 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야를 갖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4대 보험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던 거죠? 애초에 계약서에 안- 4대 보험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거를 은영이 자기 돈으로 메꾸잖아요. 150을.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그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게 맞아. 알바생에게 항하면 안 되고 고용 계약이 잘못돼 있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못하지? 근데 라는 생각이 자기가 들었어요. 관리자니까 자기가 자기의 책임으로. 그거- 계약서에 될까 봐.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잖아. 그러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은영이도 은영은 그만큼의 그거를 조직에 대항하지 않는 그쵸. 캐릭터구나. 그쵸. 내가 실수한 거라서 물어냈으면 내가 좀 이해가 되지만 대신 자기의 평판 능력 네네. 있고 좋은 관리자다라는 평판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 돈을 속에 주고. 은영도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더 약한 쪽으로 그 화살이 가는 게 좀. 근데 결국에는 조직 생활은 모두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좀 내려놓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다 사람이고 관계인데 이렇게 좀 날카롭게 행동했을까 그게 아쉽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보완이 되면서 우리의 인식도 개선이 같이 처음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관리자 입장에선 되게 번거로울 수 분하겠죠. 있죠. 번거롭고 분하지만 인식은 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소설이다. 좋은 네. 선생님 이렇게 맞아요. 같이 얘기하기. 네네. 그리고 저는 사회와 가정의 차이가 묘한 것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알바생을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생각하면 좀 더 싹싹하게 하지 이런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어떻게 이렇게 경력 쌓아서 자기가 정말 정규직이 될 때까지 좀 어떻게 해보지라는 마음도 드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내 학생이고 내 딸이다라고 딱 대입을 시키는 순간 너무 사회한테 달라지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속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싹싹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어떤 부모가 자신 있게 우리 딸은 맞아요. 가서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확실히 정말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어떤 새로 나아가야 할 세계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기를 같이 많이 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저는 그 가만한 나날에서 뽑았는데 그 이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예린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 퇴사를 할 때 했던 대화로부터 이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일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예린 씨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 나는 입가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최대한 억제하며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렸다. 그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요? 저는 이 일이 진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녀는 진심으로 동조해 주었다. 네, 경진 씨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를 쫓아가 정정하고 싶은 다급한 욕망에 휩싸였다. 그땐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적성에 맞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인파 속으로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꼭 저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난 안 힘든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저는 구병모 작가의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디까지를 묻다라는 단편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7편 중에 읽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이제 독특한 구병모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정을 건드려요. 이 소설의 어떤 형식이 다른 거랑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은 어떤 식이냐면 독백. 네, 처음부터 끝까지 독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이 되게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인공이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라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처음부터 끝까지이고 그 끝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가야 그 길이 내가 가려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갔을 때 사람은 자신의 심연에서 가장 단순하며 온전한 것 하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되돌아올 여지를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되돌아올 길이 없어서 그대로 다리 아래로 몸을 던져버리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굉장히 제가 읽기 힘들었다는 건 사실은 되게 마주하기 힘든 현실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 나가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그런 어린 새가 이렇게 막 마지막으로 푸드덕거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소설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마음을 조금 고쳐먹어서 이렇게 읽기 힘든 소설을 계속 마주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맷집을 키우자. 근데 그런 마음을 아이들도 저 좀 어렸을 때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살면서 많이 해요. 좀 더 답이 없는 질문에 익숙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으로 끝낸 이 소설의 끝부분을 읽었고요. 오늘은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직업, 일이라는 것이 단지 생계수단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롯이 삶의 경험으로서 나에게 각인되고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일부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나는 어떻게라도 답을 해 나가면서 그 일의 현장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사사 다음 시간에는 백온유 작가의 유언이라는 작품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구독과 공유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